결혼식 날,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 날이 미쳐 밝기도 전, 부엌에서는 나의 하나뿐인 아들 김지훈을 위해 끓이는 보양탕이 이미 몽근하게 쥐물 피우며 따뜻하고 편안한 약재의 향을 풍기고 있었다. 연꽃 씨앗과 산약재가 어우러진 그 향기는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것은 우리 집의 오랜 습관이었다. 이것은 우리 집의 오랜 습관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부터 비위가 약해 중요한 날이면 아버지가 늘 나에게 이 탕을 끓여달라고 했다. 오래된 아파트의 부엌은 좁았고 싱크대 상판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미세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나는 국자를 들고 가만히 쓰다듬으며 잠시 후 신부를 맞이하러 오기 전에 아들에게 따뜻하게 한 그릇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피로연에 나오는 산해진 미가 아무리 좋다 한들 내 집에서 끓인 이 한 그릇의 탕만큼 속을 따뜻하게 해줄까.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 밖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탕탕 경쾌하면서도 조급하게 울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음 띤 얼굴로 나갔다. 문을 열자 먼저 들어온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예비 며느리 박서연이었다. 지훈이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서며 몇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 미안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이가 친정집에서 결혼 준비하는 사진을 몇 장 찍고 싶대요. 이야기가 더 담길 것 같다고요. 내 시선은 서연에게 꽂혔다. 그녀는 내가 30년을 살아온 거실을 훑어보며 비판적인 눈빛으로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섬세한 눈동자까지는 닿지 않았다. 와, 여기가 지울 씨가 자란 곳이구나. 정말 오래된 느낌이네요. 그녀 뒤에 서 있던 사진작가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서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 씨, 여기 조명이 별로 좋지 않네요. 벽면도 좀 얼룩덜룩하고요. 사진이 좀 칙칙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서연의 미간도 함께 찌푸려졌다. 그녀는 지훈에게 돌아서서 몇 겹의 불만을 섞인 어조로 말했다. 봐요. 내가 그냥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자고 했잖아요. 당신이 굳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찍어야 한다고 고집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진들 올리면 뭐라고 말해야 해요? 우리 신부 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해야 해요. 지훈이의 얼굴은 난처해 보였다. 그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내 어깨를 감싸며 변명하듯 말했다. 서연이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자기 결혼식에 대한 요구 사안이 좀 높은 거지. 그런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나는 부엌을 가리켰다. 서연의 말 때문에 살짝 아릿하게 올라왔던 마음속의 시큰거림은 아들에게 탕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잠시 눌려 있었다. 너 주려고 끓인 보양탕이야. 가서 한 그릇 따뜻하게 마셔라. 무슨 탕을 마셔요? 지훈 씨 양복 방금 다림질했는데 혹시라도 흘리면 어쩌려고요? 서연이 즉시 나서서 막았다. 그녀는 부엌 문가로 다가가 안을 힐끗 보더니 콧잔등을 살짝 찌푸렸다. 약재 냄새가 싫은 듯 했다. 시간 없어요. 이따가 호텔 가서 리허설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지훈 씨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이런 국물 종류는 몸을 붓게 해서 사진발이 안 받아요.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은 자신이고 나는 그저 눈치 없이 참견하는 하녀라도 되는 듯이. 사진작가가 저쪽에서 외쳤다. 그럼 창가에서 찍을까요? 거기가 조명이 좀 나아요. 앉아서 찍으면 빈티지하고 예술적인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세상 모든 서름을 다 짊어진 듯한 자세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가 수십 년 동안 써온 낡은 식탁에 시선을 던지더니 숨김없이 말했다. 저희 결혼해서 여기로 이사 오면 이 집 정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이 낡은 가구들은 전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 식탁은 지훈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손으로 다듬어 만든 것이었다. 지훈이는 어릴 때 그 위에서 숙제를 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박서연의 눈에는
그저 버려져야 할 낡은 가구일 뿐이었다. 지훈이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알았어. 다 네 말대로 할게. 나는 묵묵히 돌아서서 부엌으로 돌아갔다. 아직도 뜨거운 김을 내뿜는 고향탕 냄비를 불에서 내었다. 그 따뜻하고 편안했던 향기는 이제 쓸쓸한 피해감만 남은 듯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은 그들의 눈에는 그저 낡은 물건과 궁핍함의 대명사일 뿐이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이미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사진작가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녀 옆에 서서 그녀를 세상 전부인 듯이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냄비 뚜껑을 열고 정성껏 끓인 탕을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지훈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나는 그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연꽃 씨앗은 부드럽고 찹쌀 같았고 돼지위는 쫄깃했다. 다만 역시 내 아내가 끓인 게 최고야라고 웃으며 말해주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먹여 키운 그 아들은 그의 위장은 더 이상 내 탕으로 따뜻해질 필요가 없는 듯했다. 나는 냄비 뚜껑을 닫고 불을 껐다. 부엌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완전히 밝아 있었다. 그 차갑고 선명한 빛은 나의 적은 부엌을 비추었고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나의 마음도 비추었다. 나는 알았다. 나는 임수연, 남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주례석에서 가장 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 원피스는 지훈이 결혼식을 위해 백화점에 가서 특별히 산 것이었다. 할인받고도 100만 원이 넘는 큰 지출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나에게는 가장 큰 돈을 쓴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주례석 맞은편에 앉은 가장 큰 돈에 앉은 바짱 큰 돈에 앉은 박서연의 어머니 박 여사가 입고 있는 정교한 금실 자수와 반짝이는 스팽글이 가득한 샴페인은 박 여사는 내 바로 맞은편에 앉아 여러 귀부인들에게 둘러싸여 환한 웃음을 지으며 수백만 원짜리라고 알려진 손목시계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건 서연이랑 지훈이가 저에게 선물한 거예요. 애들이 효심이 많아서요. 성의가 부족한데도 그녀는 겸손한 척했지만 눈가의 특이한 향한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은근히 나를 훑더니 내가 20년 동안 차고 있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소박하시고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오셨네요. 우리 서연이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에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 어조는 칭찬이라기보다는 공개적인 낙인 찍기에 가까웠다. 주변 하객들은 즉시 다양한 시선을 던져왔다. 동정, 호기심.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역시 그렇군 하는 깨달음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마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해야 하는 초라한 은퇴한 과부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앞에 노인 주스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나의 아들 김지훈, 오늘의 신랑은 박서연과 함께 하객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세련된 이탈리아 명품 수트를 입고 머리는 윤기나게 넘겼으며 얼굴에는 기세등등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다만 내가 식장에 들어선 지 거의 30분이 지났건만 그의 시선은 한 번도 이쪽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친구들과 인사하느라 바빴다. 그 젊은이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집안 어른들에게 술을 따르느라 바빴다. 그는 마치 박씨 집안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 같았고 나는 그 자신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구석에 있친 외로운 미성이 되어버렸다. 내 마음은 찬물에 담긴 차식처럼 천천히 펼쳐지며 씁쓸함이 퍼져나갔다. 나는 박서연을 처음 만났던 그 오후를 떠올렸다. 지훈이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저녁을 먹었을 때 그녀는 샤넬 원피스를 입고 우리 집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자세는 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그 눈을 레이더처럼 집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훑고 있었다. 지훈이가 부엌으로 가서 내가 음식을 나르는 것을 돕는 동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지훈 씨 말로는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이 아파트 대출금은 다 갚으셨겠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순진무구해 보이는 눈에서 숨김없는 물질에 대한 노골적인 갈망을 보았다. 그것은 한 소녀가 미래의 삶을 순수하게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녀의 지훈에 대한 사랑은 온갖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최신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럽 여행을 요구하며 최고급 호텔에 묵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우리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지훈의 차가 너무 낡아서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내가 어릴 때부터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그 아들은 박서연의 가르침 아래 허영심 많고 체면을 중시하며 심지어는 헛을 부리는 법까지 배웠다. 그는 신용카드를 마구 긁기 시작했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를 말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어머니, 모르세요.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는 서연의 집안이 배경이 좋아서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었다. 아들이 그저 젊어서 철이 없고 아들이 그저 젊어서 철이 없고 심지어는 그가 사연 앞에서 기죽지 않도록 내가 몰래 카드빚 몇 건을 갚아주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니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결혼식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회자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신랑 신부의 입장을 요청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지훈이는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서연의 웨딩드레스는 호화로운 보석과 섬세한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조명 아래 반짝이며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애틋하게 포옹했다. 나도 따라서 박수를 쳤지만 얼굴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었고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지훈이가 서연에게 키스할 때 그의 눈에 비친 거에 홀린 듯한 사안의 눈빛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나의 아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여자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내 좌석 옆에 앉은 박씨 집안의 먼 친척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아마도 술을 좀 마셨는지 내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시어머니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지훈 씨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위를 얻으셨으니 서연이가 들어오면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실 수 있겠어요. 듣자 하니 결혼 후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가서 사신대요. 아이고, 거기는 땅값도 좋고 중심가라 요즘 평당 1,000만 원도 넘는다던데요. 주스잔을 쥐고 있던 내 손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무래도 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박서연이 이미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한 달이 났던 모양이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차갑고 고요했다. 이 피로연은 나에게 정말이지 기쁜 잔치가 아니었다. 연애는 절반쯤 진행되었고 술과 웃음소리에 취해 분위기는 점점 절정으로 치달았다. 현악 사중주는 경쾌한 재즈 음악을 연주했고 하객들은 삼삼오오 자리를 떠나 서로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명함과 덕담을 주고받았다. 연회장 전체가 고속으로 돌아가는 색욕기계 같았고 나는 그중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녹슨 부품 하나였다. 나는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 정교한 요리들, 랍스터. 내 위장에는 식어버린 송뭉치가 가득 찬 듯 답답했다. 마침내 건배 순서가 시작되었다. 지훈이는 박서연의 팔짱을 끼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서연은 새빨간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었는데 몸에 착 달라붙어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 붉은색은 마치 불타는 불꽃 같았다. 뜨겁고 요란하며 공격적이었다.
그들은 신부 측 테이블부터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공손한 미소가 가득했고 박씨 집안 어른들에게 삼촌, 서연은 여왕처럼 모든 사람의 축복과 칭찬을 오만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이 장면을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내 아들은 박씨 집안 사람들 앞에서 이미 이런 비굴한 자세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 테이블 차례가 되었다. 이 테이블에는 김씨 집안에 가까운 친척들, 몇몇 삼촌들과 내 두 여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와 서연이 걸어오는 것을 보며 다소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렸고 테이블의 어른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술잔을 들고 얼버무리듯 말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들,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서연은 오히려 당당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는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을 한 바퀴 훑더니 정확히 나에게 꽂혔다.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지훈에게 건네고 웨이터가 들고 있는 쟁반에서 색깔이 더 진한 마치 위스키 같은 것을 집어 직접 내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나를 불렀다. 마치 우리 사이에 어떤 불화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지훈 씨의 아주 중요한 날이고 우리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좋은 날이에요. 이 술은 제가 꼭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내 옆에 앉은 여동생이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언니, 위가 안 좋아서 독한 술은 못 마시잖아.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서연이 웃으며 말을 가로챘다. 아이고, 이모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기쁜 날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이건 축하주인데 안 마시면 불길해요. 그녀의 말은 흠잡을 데 없었다. 내 여동생이 입을 막고 동시에 불길하다는 말로 나에게 무형의 압력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연회장의 조명 아래 그녀의 화장은 정교하게 인형 같았다. 그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자신감 넘치는 빛이 번득였다. 나는 침묵하며 그 술잔을 받지 않았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몇 어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훈이의 얼굴은 더욱 난처해졌다. 그는 서연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그만하라는 듯이 눈짓했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의 미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아직 화나셨어요? 아침에 제가 집 리모델링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을 예쁘게 꾸밀 테니 어머니도 가끔 오셔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이 아파트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모두에게 알리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 아들 김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나서서 나를 위해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신발끈만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바닥에 그의 어머니의 존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내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서연아, 그 아파트는 나와 네 아버지가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지금은 내 유일한 안식처이자 노후를 의지할 곳이란다. 내 말은 매우 명확했다. 박서연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마침내 조금씩 사라졌다. 그녀가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주변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티박하고 질식할 것 같았다. 옆 테이블의 하객들도 이곳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모두 시선을 던져왔다. 서연은 나를 노려보았다. 그 아름다운 눈에는 더 이상 어떤 미소도 없었고
오직 차갑고 숨김없는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독사가 혀를 내미는 것처럼 은밀한 뜻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저와 지훈 씨의 경사스러운 날이자 저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시작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무언가를 선언하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께서도 강남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신혼 선물로 저와 지훈 씨에게 주셔서 저희가 편안하게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마치 작은 테이블 위에서 터진 벼락 같았다. 이것은 건배가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친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빚을 독촉하는 것이었다. 박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테이블의 공기는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나는 내 심장이 가슴 속에서 무겁게 뛰는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하는 소리는 마치 이 비극적인 모자 관계를 위한 조종을 울리는 것 같았다. 내 두 여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지어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큰아버지는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젓가락을 쥔 손은 힘을 주어 덜덜 떨렸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뻔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모든 어른들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시댁의 재산을 요구하는 일을. 그리고 나의 아들 김지훈.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혼 없는 조각상처럼 마치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면. 그의 침묵은 이 순간 어떤 말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지막 살점 같은 모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 시선은 박서연을 넘어 지훈에게 똑바로 향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지훈아, 이것도 네 뜻이니?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은 흔들렸고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몇 번 달싹이더니 결국 이빨 사이로 몇 마디를 쥐어짜냈다. 서연이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나는 거의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가슴속 식어버린 손뭉치가 이제 불이 붙은 듯 타올라 내 오장육부를 아프게 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유일한 보금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니? 지훈아,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당부하셨는지 다 잊었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됐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그런 낡은 생각에 갇혀 계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마치 아픈 곳을 밟힌 고양이처럼 순식간에 성을 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요? 서연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그렇게 큰 집에 사는 것도 낭비잖아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부담이 큰데 어머니로서 저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세 글자는 붉게 달궈진 쇠못새 개처럼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내가 그를 30년 동안 키우고 교육시키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허영심으로 인해 진 빚까지 몰래 갚아주었다. 내가 한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연하다는 한마디로 돌아올 뿐인가.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내 마음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박서연을 바라보며 전례 없이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집은 내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거야. 등기권리증은 내게 있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나의 거절은 단호했고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박서연의 얼굴은 마침내 완전히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정교하고 위장된 달콤함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사납고 각박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이 죽일 늙은이. 그녀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 주변 하객들마저 놀라게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다. 쫙!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손바닥이 내 왼쪽 뺨에 세게 내리꽂혔다. 그 힘이 너무 커서 나는 온몸이 휘청거렸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내 돋보기 안경은 그대로 날아가 허공에 곡선을 그리더니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음악도 멈추고 대화 소리도 멈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일제히 나에게 집중되었다. 내 뺨은 화끈거렸다. 서연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미친 사람처럼 반대쪽 손으로 또 한 번 뺨을 때렸다. 작, 늙은 주제에 술잔도 안 받고 건방지게 굴어. 작, 세 번째 싸대기가 그녀의 날카로운 욕설과 함께 다시 내리꽂혔다. 늙은이가 죽지 않으면 도적이라더니 오늘 등기 권리증 안 내놓으면 이 시험이 우리는 인정 안 할 거야. 세 번의 싸대기는 빠르고 매서웠다. 나는 눈앞이 번쩍였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연회장 전체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100여 개의 시선이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나를 비추고 있음을 느꼈다. 그 시선들에는 놀라움, 연민, 고소해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냉담함도 있었다. 그러나 따뜻함이 담긴 시선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 아들의 모습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아픔도 없었고 그저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만 있었다. 그의 신혼 아내에게 1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속해서 3번이나 뺨을 맞은 후에도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은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의 내 모성애,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한바탕의 웃음거리였을 뿐이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는 사실 허영심과 탐욕에 젖어 속까지 썩어 있었다. 내 마음은 아프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죽어버렸다. 그 세 번째 싸대기가 내리꽂히는 순간 내 아들의 차가운 눈빛에 의해 완전히 살해당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은 폐 속으로 차가운 얼음 조각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나는 울지도 소란 피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온통 죽은 듯 고요한 연회장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아직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다시는 온전하게 맞출 수 없는 안경을 주었다. 시간은 마치 이 순간 슬로우 모션 버튼이 눌린 듯 했다. 나는 허리를 숙인 채 차가운 대리석, 자닥과 부서질 렌즈 조각만을 만졌다. 작은 유리 조각들이 내 손가락 끝을 스쳐 지나가며 미미한 따끔거림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얼굴과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주변의 죽은 듯한 고요함은 두꺼운 무형의 벽처럼 나를 충만히 단단히 가두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차가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심지어 내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이 수많은 가느다란 철사 바늘처럼 나를 찔러 피할 곳이 없었다. 나는 부서진 안경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손바닥에 모았다. 안경테는 이미 변형되었고 렌즈는 거미줄처럼 깨져 있었다. 마치 지금의 내 인생처럼 갈기갈기 찢겨지고 부서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다. 아무도 나를 부축하러 오지 않았다. 내 여동생들은 아마 이 갑작스러운 변고에 놀라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삼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난처함이 가득했지만 이것이 지훈이의 결혼식이라는 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내 아들 김지훈,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땅에 박힌 말뚝처럼.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안경 조각들을 꽉 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찬너머로 내 손바닥을 질러 아팠다. 나는 지훈이를 다시 보지 않았고 얼굴에 여전히 사나움과 특이한 영함이 남아있는 박서연도 다시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몸을 돌려 우리 테이블에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는 내 친척들을 향해 깊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신부 측 테이블로 돌아서서
얼굴이 번달아 창백해지고 붉어진 박씨 집안 부모님에게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의였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몸을 돌려 연회장 출구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갔다. 내 등은 꼿꼿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내 자세에서는 단 한 조각의 비참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 뒤에서 100여 개의 시선이 조수처럼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귓속말 소리가 얼어붙었던 시냇물처럼 점차 모여들어 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 너무 심하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저 신랑 좀 봐. 그냥 서서 한마디도 안 해. 자식 잘못 키웠네. 이 박씨 집안 딸내미 너무 건방지잖아. 시집도 오기 전에 벌써 저렇게 기세등등하다니. 쉿, 조용히 해. 박씨 집안 강남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집안이야. 이 목소리들은 수많은 윙윙거리는 파리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내 세상은 그 3번의 싸대기 이후 이미 극도로 고요해졌다. 고요해서 내 자신의 평온하고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인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출애석에서 연회장 문까지는 불과 수십 미터의 짧은 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마치 한 세기를 걸어온 듯 길게 느껴졌다. 이 붉은 카펫이 깔린 길은 원래 행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지난 30년간의 모자 관계와 절연하는 삼도천이 되어버렸다. 나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갔다. 하객들의 얼굴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놀라움, 연민, 호기심, 그리고 구경하는 재미에 대한 흥분도 있었다. 심지어 몇몇 젊은이들은 이미 몰래 휴대폰을 꺼내 내 뒷모습을 찍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 존엄은 이미 발 아래 잔인하게 짓밟혀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품위 있게 퇴장하는 것이었다. 지훈이, 내 아들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내게 겉옷 한 벌 걸쳐주지 않았으며 자기 아내의 폭행에 대해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심지어는 위선적인 죄송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 68살의 어머니가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후 홀로 마치 고독한 유령처럼 휘청거리며 우리 가족 모두의 경사여야 할 이 피로 연장을 걸어 나가는 것을 방관했다. 마침내 나는 연회장이 화려하고 육중한 조각된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서 있던 직원들은 내 얼굴의 붉은 붓기와 손자국을 보고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손을 뻗어 온 힘을 다해 그 문을 밀었다. 문 밖은 호텔의 웅장하고 텅 빈 복도였다. 부드러운 조명이 카펫에 드리워져 문 안에 시끄럽고 악의적인 세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내가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뒤에서 연회장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경쾌한 재즈 음악은 모형의 손처럼 문 안의 세상과 나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나는 문을 닫았다. 모든 모욕, 배신, 그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마음을 그 문 뒤에 가두었다. 이제부터 문 안은 그들의 허영심 가득한 새 삶이고 문 밖은 나 임수연 혼자 건너야 할 외나무다리였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관없는 존재였다. 길고 긴 복도에는 두꺼운 흡음 카펫이 깔려 있어 내 발걸음 소리를 모두 삼켰다. 나는 혼자 걸었다. 하이힐이 부드러운 바닥을 밟아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라도 되는 듯이 벽에 걸린 유아 속 기부인들은 우아한 자세로 연민 어린 눈빛으로 마치 나, 이 비참한 침입자를 말없이 지켜보는 듯했다. 나는 곧장 호텔을 떠나지 않고 안내판을 따라 화장실을 찾았다. 육중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대리석 세면대는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 중에는 고급 향수 냄새가 감돌았다. 이곳은 세상과 격리된 차갑고 화려한 공간이었다. 나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의 그 여인은 나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소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죽은 물처럼 텅 비어 있었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이미 굳어버린 핏자국이 있었다. 그 모습은 도저히 품이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난 일들이 통제 불능의 흑백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되감겼다. 지훈이가 어릴 때 고열이 나서 밤새 그를 안고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던 일이 떠올랐다. 열이 내리고 나서야 내 다리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대학에 갈 때 최신형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 남편이 남겨준 전당포에 맡겼던 일이 감겨줄 전당포에 맡겼던 일이 그가 박서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그 아이가 내 낡은 아파트를 보며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경멸의 눈빛을 보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미적 감각이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몰래 갚아준 신용카드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비싼 레스토랑 식사비를 얼마나 많이 지불했는지, 심지어는 그들의 유럽 여행을 얼마나 많이 지불했는지, 그저 내 아들이 그 우월한 집안의 여자 앞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이 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인내와 희생이 그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바보 같았다. 나의 양보는 존중을 가져오지 않았고 그들의 특이한 향함만을 불러왔다. 나의 희생은 감사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들의 특이한함만을 불러왔다. 나의 희생은 감사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들의 당연시하는 태도만을 불러왔다. 나의 모성애는 그들의 눈에는 무한정 인출 가능한, 그리고 오늘 이 현금카드가 마침내 잔액 부족을 알리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나 이 카드 소지인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거울 속에 나는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처음에는 낮게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내는 듯한 부서진 울음소리 같았다. 점차 웃음소리는 커지고 통제불능이 되었다. 내 어깨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은 마침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내 텅 빈 눈에서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내 어리석음을 비웃고 내 순진함을 비웃고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배은망덕한 자식을 키워낸 나 자신을 비웃었다. 나는 그렇게 거울을 보며 울고 웃기를 마치 완전히 미쳐버린 여자처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소리가 쉬어버릴 때까지 했다. 나는 멈췄다. 수도꼭지를 들고 차가운 물을 뜨거운 얼굴에 계속해서 끼얹었다. 그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은 혼란스러운 내 머리를 조금씩 맑게 해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그 여인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 죽은 물은 언제부턴가 다시 모여들어 얇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 얼음 아래에는 더 이상 한 조각의 온전이나 나약함도 없었고 오직 뼛속까지 쉰 냉기와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얼굴의 물방울을 닦아내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그리고는 내 평범하고 몇 년 동안 써온 소박한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쓰던 낡은 휴대폰이 아니라 검은색에 다소 투박해 보이는 아무 브랜드 로고도 없는 휴대폰이었다. 그 외피는 무광택이었고 손에 쥐니 묵직하며 차가운 금속 질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남편이 내게 준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특수 암호화된 위성 전용 통신으로 절대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것을 영원히 쓰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언젠가 김씨 집안이나 나 자신이다. 나는 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사업상의 적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의 피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유일한 아들에게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차가운 휴대폰을 치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 마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화려한 시작 화면 없이 그저 간단한 다이얼 화면만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내가 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 번호를 한 글자 눌렀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익숙한 남자의 중저음이 들려왔다. 배경에는 아무런 잡음도 없었다. 마치 전문 방음실에 있는 듯 고요했다. 이준호 변호사님, 내가 입을 열자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얼어붙은 호수 표면처럼 평온해서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 임수연입니다. 이준호는 내 남편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후배이자 사업 파트너이며 지금은 김씨 집안 신탁의 수석 법률 고문이었다. 그는 이 초면의 번호와 차가운 어조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이 초면의 번호와 차가운 어조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2초간 침묵했다. 아주머니. 그의 호칭은 공손하고 진지했다. 그 휴대폰을 사용하셨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나는 그에게 울부짖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내 얼굴에 화끈거리는 통증은 이 순간 그 모든 개인적인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게 했다. 나는 그저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대어 거울 속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거부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리는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준호 씨, 백두산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백두산 프로젝트. 이것은 내 남편과 이준호가 공동으로 수립한 김씨 집안 자산의 최고 수준 비상 계획이었다. 그것의 존재는 가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위기 상황, 예를 들어 상속인의 배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이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이 네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김씨 집안 내부에서 가장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변고가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아주머니, 확실하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일단 시작되면 모든 절차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훈 씨는 전 아주 확실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어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전화 너머의 이준호는 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가 지금 사무실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 지시가 초래할 천지가 개벽할 만한 결과를 빠르게 저울질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양으로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억눌렀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를 되찾았다. 위치를 알려주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텔 3층 연회장, 내 아들 결혼식. 나는 이 말을 할 때 차갑고 자조적인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30분 안에 당신 팀과 함께 모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모든 하객들 앞에서 백두산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의 내용을 발표해야 합니다. 나는 조용하고 은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공개적인 모욕을 주었든 나는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개적인 심판을 돌려줬든 나는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개적인 심판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의리의리한 것을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준호는 즉시 내 의도를 파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반드시 도착하겠습니다. 아주머니, 몸 조심하십시오. 나는 괜찮아. 내가 말했다. 지금처럼 괜찮았던 적이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그 검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내 몸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두 빠져나간 듯했다. 나는 벽을 따라 천천히 주저앉았다. 차가운 대리석이 얇은 원피스 천을 통해 피부로 스며들어 한기를 느끼게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차가움이 전례 없이 나를 맑게 해준다고 느꼈다. 30년 동안 나는 김민준 씨 아내와 지훈이 엄마라는 두 가지 역할의 껍데기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온화했고 희생했다.
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나 자신을 아주 작게 줄였다. 나는 그들 이전에 나 임수연도 성격 있고 고집 있고 자신만의 자존심이 있는 독립적인 개인이었다는 것을 거의 잊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 두껍고 먼지 쌓인 껍데기 속에서 진정한 임수연을 다시 찾아낼 때가. 나는 차가운 화장실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나는 용모를 정리했다. 얼굴에 붉은 붓기는 가릴 수 없었지만 내 눈빛은 이미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화장실을 나와 시끄러운 연회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호텔 로비의 조용한 휴게 공간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몇 개의 우아한 유럽풍 소파가 놓여 있었고 스탠드 조명은 따뜻하고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스탠드 조명은 따뜻하고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의 고요함이 필요했다. 내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택해 앉았다. 이곳에서는 유리창을, 통경을 통해 호텔 문 밖의 번잡한 풍경을 통해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부서진 안경을 만졌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내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내 남편 김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 씨,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외부인의 눈에는 그저 작은 모욕 회사의 사장일 뿐이었다. 소박하게 살았고 겸손했다. 서울 시내에서 생계를 위해 분주히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 남자 같았다. 하지만 나만이 알았다. 그의 평범해 보이는 외모 아래 얼마나 뛰어난 사업적 재능과 심오한 지혜가 숨겨져 있었는지. 그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정확한 안목과 비범한 담력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이미 부동산, 금융, IT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 제국을 조용히 건설했다. 다만 그는 결국 과시하지 않았다. 수연아. 그는 종종 내 어깨를 감싸고 우리 낡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내게 말했다.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많이 맞지. 우리는 돈이 충분하면 됐어. 지훈이를 평범한 환경에서 키우는 게 그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길이야. 사람의 마음은 부의 시험을 견디기 힘들어. 나는 그의 말을 늘 금과 옥조처럼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낡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래서 나는 늘 평범한 주부처럼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고 몇 푼 안 되는 가격 차이 때문에 상인과 흥정했다. 그래서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민재 씨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병실 침대에서 그는 나를 옆으로 불러 베개 밑에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검은 미성 휴대폰과 두꺼운 가족 신탁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숨결은 이미 미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수연아, 내 평생 너에게 그런 보석으로 치장한 기부인 생활을 못하게 해서 미안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난 괜찮아, 민준 씨. 당신이랑 지훈이만 있으면 난 충분해.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아쉬움과 함께 해탈의 기운도 있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야. 내가 남겨둔 이 모든 것은 너와 지훈이가 흥청망청 쓰라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처럼 지키라는 것도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너에게 남긴 이것들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야. 너와 우리 아이가 돈 때문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네가 언제든 네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의 눈빛은 갑자기 극도로 진지해졌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가 너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면 특히 우리 자신의 아이가 만약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본분을 잊고 효도를 잊는다면 그때는 이것을 사용해. 그는 그 상자를 가리켰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되찾아. 김씨 집안의 돈은 배은망덕한 자식을 키우지 않아. 그것이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10년이 지났다. 이 10년 동안 나는 그의 유언을 조심스럽게 지켰고 이 비밀을 지켰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평범한 과부로 위장하고
모든 사랑을 지훈에게 쏟아부었다. 나는 그것이 민준 씨를 추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호화로운 호텔 소파에 앉아 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니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틀렸다. 민준 씨가 나에게 남긴 이 막대한 자산은 아들의 탐욕을 무한정 용인하는 데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사치스러운 며느리에게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는 데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자 했다. 불공평함과 모욕에 직면했을 때 나 자신을 보호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자신감을. 그런데 나는 이 자신감을 족쇄로 삼아 나 자신의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우스꽝스러운 역할 속에 단단히 가두고 남에게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부서진 안경을 꽉 쥐었다. 너무 힘을 주어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민준 씨. 나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이 원했던 그 화목한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내게 남긴 마지막 존엄만은 지킬 거예요. 시간은 흘러갔다. 내가 그 전화를 건 지 이미 20분이 지났다. 이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내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평온해졌다. 나는 심지어 지금쯤 연회장 안의 풍경을 상상할 여유까지 생겼다. 아마도 이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퇴장한 후 잠시의 어색함을 거쳐 결혼식 분위기는 다시 뜨거워졌을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하객들에게 이것은 별 상관없는 가족 소돔일 뿐이니까. 그들은 이곳의 사교를 위해, 접대를 위해, 그리고 최소한 그들의 눈에는 문벌 좋은 집안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하찮고 궁핍한 시어머니의 퇴장은 그들이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내 아들과 며느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박서연은 지금쯤 싸움에서 이긴 공작새처럼 명품으로 치장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질투심과 동시에 존경심이 섞인 어조로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싸대기 세 방으로 그 늙은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러게. 저런 고집센 시어머니는 봐주면 안 돼. 네 살생부 전술 정말 탁월하다. 이제 그 강남 고급 아파트는 네 것이 되겠네. 지호 씨도 너한테 정말 말 잘 듣는다. 우리 남편은 자기 엄마 말만 듣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 박서연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승리자의 오만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할 것이다. 별거 아니에요. 뭐, 어머니는 그냥 늙어서 노망난 거죠. 저희 젊은 사람들이 가끔 깨우쳐드려야죠. 지훈 씨는 저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제 편을 들죠. 나중에 다들 우리 새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드레스룸으로 개조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은중처럼 울리지만 몹시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를 터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 김지훈은? 그는 아마 술잔을 들고 한쪽에 서서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짓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변명을 찾을 것이다. 어쩌면 그의 신혼아내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서연아, 우리 엄마는 원래 성격이 그래. 강한 것에는 강하고 약한 것에는 약해. 나중에 우리가 잘 달래드리면 돼. 아니면 그는 그의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릴 것이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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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자들끼리의 작은 다툼이야. 우리 아내는 개성이 강해서 좋아. 집에서는 결국 아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는 어머니가 당한 치욕을 여자들끼리의 작은 다툼으로 치부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배신을 아내의 장점으로 포장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재단 위에서 자신들의 무지한 축배를 들며 잔치를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이 걸림돌 같은 시어머니를 쫓아내면 순조롭게 내 아파트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내 유산을 물려받아 꿈에 그리던 사치스럽고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사연의 그 세 번째 사대기가 내리꽂히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이미 파란만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은 또한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나약하고 허영심 가득한 소위 상류사회 생활을 지탱했던 것은 결코 김지훈의 보잘것없는 월급도 박사연의 보잘것없는 집안 대령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그들이 궁핍하고 고집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라고 여겼던 나였다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내가 바보처럼 묵묵히 그들의 허영심으로 인해 생긴 얼마나 많은 구멍들을 메워주었는지. 지훈이의 그 멋진 수입 스포츠카는 내가 할부금 대부분을 지불해 주었고 매달 비싼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 박서연의 손에 끼워진 비둘기 알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지훈이가 오랜 노력 끝에 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돈의 절반을 내가 투자 배당금 명목으로 지훈이 통장에 넣어준 것이었다. 그들의 이 극도로 호화로운 결혼식은 장소, 케이터링, 웨딩 촬영까지 총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통장에는 50만 원도 채 없었다. 그 엄청난 자금 부족은 내가 익명 후원도 채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결코 자랑하지 않았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이 행복하고 그의 결혼 생활이 화려하고 품이 있어 보인다면 이 어머니가 좀 희생하고 돈을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의 방종은 감사하는 아들을 키우지 않았고 그저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2마리의 기생충을 키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몸에 들러붙어 내 피와 살을 빨아먹는 이 2마리의 기생충을 직접 하나하나 뽑아낼 것이다. 내가 눈을 떼는 순간 호텔 안의 회전 유리문 밖으로 검은색 선팅 유리창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는 벤츠 승용차 3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그들은 문 앞 VIP 주차 공간에 깔끔하게 정렬해 멈춰섰다. 그 차분하고 묵직한 분위기는 주변의 요란한 스포츠카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차 문은 거의 동시에 열렸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짙은 회색 맞춤 수트를 입고 금태 안경을 낀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였다. 그가 바로 이준호 변호사였다. 그의 표정은 물처럼 차분했고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손에는 제법 무게가 나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어서 그의 2차량에서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에 엄숙한 표정을 한 젊은이 4명이 이어내렸다. 그의 팀원들 같았다. 또 다른 제복 차림의 공증인으로 보이는 2명의 남성도 함께 내렸다. 7명의 일행은 발걸음이 흐트러짐 없이 강렬한 기세를 뿜어내며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내가 있는 쪽으로 곧장 걸어왔다. 로비 직원은 분명 이 기세에 놀랐는지 황급히 달려와 무언가를 물으려 했지만 이준호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에 제지당했다. 이준호 변호사는 내 소파 앞에 다가와 살짝 몸을 굽히며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제하며 내 붉게 부어오른 뺨에 반초가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억눌린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난 괜찮아. 나는 일어섰다. 원피스를 정리하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아직 위에 있나요? 네. 이준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저희 강씨 아래 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럼 우리도 올라가야겠네요. 이 늦은 결혼 선물을 전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보냈다. 팀 전체는 즉시 극도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내 뒤를 따르며 나를 중앙에 에워싸서 무용의 보호막을 형성했다. 우리 일행은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대리석 벽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엘리트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여인은 너무나 낯설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연회장의 시끄러운 음악과 웅성거림이 확 밀려 들어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먼저 걸어 나갔다. 우리 일행이 연회장 문 앞에 나타나자 그 강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기세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연회장 안의 모든 환호와 웃음소리를 깨뜨렸다. 음악은 갑자기 멈췄고 하객들의 대화 소리도 점차 사그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놀라움, 혼란, 그리고 호기심을 담고 일제히 나에게 향했다. 나는 박서연과 김지훈을 보았다. 그들은 무대 근처에서 몇몇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서연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더욱 짙은 경멸로 변했다. 아마 그녀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소란을 피우러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반면 지훈이는 내 뒤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보고는 분명한 혼란과 불안감을 드러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이준호 변호사팀의 호의를 받으며 모든 하객들의 놀란 시선 속을 뚫고 한 걸음 다시 이 모욕의 장소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심판을 집행하러 온 여왕이었다. 이준호 변호사는 내 옆에 서서 팀원들에게 연회장의 몇몇 주요 출구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그곳에 놓인 마이크를 들었다. 내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호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고급 변호사에게서 나오는 힘과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한결법률사무소의 수석고문 이준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 같은 시선으로 연회장 전체를 훑더니 마침내 이미 핏기 없이 창백해진 김지훈과 박서연을 개진 김지훈과 박서연 김지훈과 저는 저의 의뢰인 임수연 여사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이곳에서 김지훈 씨와 박서연 씨에게 중요한 법률 문서를 현장에서 송달하고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전체는 술렁였다. 법률 문서라니? 뭘 고소한다는 거야? 그 늙은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란을 피우려는 건가? 한길법률사무소? 나 들어봤어? 거기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이잖아. 주로 재벌가 자산 분쟁을 다룬다던데.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조수처럼 연회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박서연의 얼굴은 한결법률사무소라는 글자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아무리 무지하다 한들 이 로펌의 명성을 들어본 적은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명문가만이 고용할 수 있는 법률 무기였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처음으로 공포와 믿을 수 없다. 우리 엄마는 김지훈으로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띄었다. 김지훈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발짝 걸어 무대 앞으로 나와 이준호 외짝 걸어. 우리 엄마는 그냥 평범한 은퇴한 주부인데 어떻게? 김지훈 씨. 이준호 변호사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 임수연 여사가 평범한 은퇴한 주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죠. 지금은 당신과 박서연 씨가 제가 지금부터 선언할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는 말하며 손에 든 첫 번째 문서를 펼쳤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외과용 메스처럼 이 결혼식의 위선적인 화려함을 정밀하게 갈라냈다. 첫째, 백두산 가족 신탁 계약에 의거하여 최고 권한 미임자인 임수연 여사께서 금일 오후 6시 30분에 내리신 철회 불가능한 지시에 따라 수익자 김지훈 씨는 그 행위가 신탁 계약 내 가족 명예 손상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므로 즉시 수익자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 말은 심오한 주문처럼 들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지우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가족 신탁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그가 매달 상당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원천이었고 그의 월급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이었다. 수익자 자격 종류가 무슨 뜻이에요? 박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준호 변호사는 그녀를 힐끗 보지도 않고 그저 침착하게 설명했다.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김지훈 씨는 해당 신탁 기금에서 어떤 형태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문서를 들었다. 해당 신탁 기금을 담보로 김지훈 씨 명의로 발급된 모든 은행카드, 부속카드, 그리고 기타 신용대출은 1시간 이내에 모두 동결되며 추심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 추심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죽은 물건을 보듯이 박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연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녀의 일상적인 모든 지출, 그 명품 가방들, 그 고급 레스토랑들, 그 사치스러운 여행들은 거의 모두 그 카드로 유지되고 있었다. 금전 흐름 차단. 이것이 첫 번째 판결이었다. 깔끔하고 단호하게 핵심을 찔렀다. 말도 안 돼. 지훈이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나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신탁은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거야. 엄마는 이럴 수 없어. 나는 무대 아래에서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치 생떼 부리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준호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 그 질문에 답했다. 그는 김지훈을 내려다보며 연민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김지훈 씨, 당신은 이 신탁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 김민준 씨는 이 신탁을 설정할 때 최고 권한 위임자이자 유일한 자산 소유권자를 당신의 어머니 임수연 여사로 지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준호 변한 위임자이자 이준호 자산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부 수익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수익 자격은 전적으로 당신의 수익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주느냐 마느냐는 결코 당신의 권리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연회장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하객들은 그동안 궁핍한 시어머니라고 여겨졌던 여인을 괴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반면 박서연은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결혼한 것이 잠재력 있는 주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마마보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준호 변호사는 세 번째 문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박서연에게 향했다. 또한 박서연 씨, 지난주 당신이 백화점에서 김지훈 씨의 부속 카드로 결제한 1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보석에 대해 담보인, 즉 임수연 여사께서 은행에 해당 거래를 부인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후 당신과 동행하여 해당 상점에서 반품 절차를 처리할 것입니다. 흥 하는 소리와 함께 박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폭발한 듯했다. 그녀가 방금 친구들에게 신혼 선물이라고 자랑했던 그 보석 세트가 대중 앞에서 회수되어야 한다니. 이것은 그녀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것보다 100배는 더 굴욕적이었다.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나를 가리키며 한마디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당신이. 나는 그녀의 원망과 공포가 가득한 눈빛을 맞받아치며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지. 네 것이 아닌 것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고.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운 송곳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찔렀다. 이 화려한 결혼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결혼 잔치가 아니라 냉혹하고 공개적인 자산 청산회였다.
첫 번째 판결이 금전 흐름을 차단하여 박서연과 김지훈의 세상을 격렬하게 흔들었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판결은 마치 핵폭탄처럼 그들이 의지에 살던 땅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이준호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문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또렷하고 냉혹한 목소리가 다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둘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강 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는 임수연 여사입니다. 해당 자산은 임 여사의 개인 소유이며 백두산 가족 신탁과는 무관합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지은이와 서연뿐만 아니라 신부 측 테이블의 박씨 부모님 얼굴도 갑자기 크게 변했다. 그들은 줄곧 수십억 원 상당의 그 고급 아파트가 김씨 집안의 가업 재산이고 언젠가는 지은이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금일 결혼식 피로연 현장에서 박서연 씨가 소유권자인 임수연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악의적인 신체적 공격과 인격모독을 가했습니다. 이준호 변호사의 용어는 전문적이고 날카로웠으며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임수연 여사는 해당 부동산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로서 즉시 김지훈 씨와 박서연 씨에 대한 거주 권한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미 핏기 없는 얼굴의 신혼부부를 훑어보며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두 분의 신혼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공식적인 변호사 서한을 꺼냈다. 이것은 박서연 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임수연 여사는 당신의 금일상의 행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그 후 연회장은 완전히 폭발했다. 한강 팰리스? 세상에, 거기는 서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잖아. 한 채에 수십억 원도 넘는다고. 아파트가 시어머니 것이었다니. 어쩐지 며느리가 현장에서 등기권리증을 뺏으려 하더라니. 이제 끝났네. 돈도 없어지고 살 곳도 없어지고 게다가 사람까지 때려서 고소당할 수도 있다니. 이 결혼 정말 손해만 봤네. 모든 웅성거림은 수많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서연의 귓속을 잔인하게 찔렸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명문가의 시집가는 꿈은 이 순간 톡하고 터진 오색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녀의 모든 우월감, 그녀의 모든 과시는 그녀가 한 번도 진정으로 소유한 적 없는 그 아파트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인 아에 의해, 그녀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늙은이에 의해 손쉽게 뿌리째 뽑혀버렸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사연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며 나를 미친 듯이 가리켰다. 이 사기꾼. 당신은 줄곧 우리를 속였어. 당신은 그렇게 가난해서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못 사 입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 지훈이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거들었다. 맞아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빨리 저 사람들한테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혹시 누가 엄마를 속인 거 아니야? 빨리 이 변호사님께 엄마가 그냥 우리랑 장난치는 거라고 말해줘. 그는 이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한바탕 소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하고 본색이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가 이준호 변호사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무대 아래에 1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내빈 여러분, 실례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저 임수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할인하는 옷을 입고 시베는 된 낡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아마도 자식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평범한 과부였을 것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핏기 없는 얼굴의 아들에게 시선을 천천히 돌렸다. 저의 남편 김민준 씨가 생전에 늘 저에게 부자는 평범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아이가 평범한 환경에서 성실함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우고 자신의 두 손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배우고 자신의 두 손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아쉽게도 내 목소리에는 비에 섞인 조롱이 묻어났다. 저는 마음을 다해 노력했지만 내 말은 무형의 싸대기처럼 김지훈과 박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리고 나는 마이크를 이준호 변호사에게 돌려주었다. 이준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는 몸을 돌려 연회장 문 앞에 서서 얼굴이 핏기 없이 굳어있던 호텔 지배인에게 말했다. 성 지배인님, 죄송합니다. 곧 결혼식 피로연의 모든 비용 총 530만 원에 대해 담보인, 즉 저의 의뢰인 임수연 여사께서 30분 전 공식적으로 재정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이준호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는 듯 단호했다. 이 비용은 이제 결혼식 주최자인 김지훈 씨와 박서연 씨가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호텔 지배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두 명의 보안요원과 함께 불친절한 얼굴로 신혼부부에게 다가갔다. 손에는 긴 청구서를 들고 있었다. 김지훈 씨, 박서연 씨, 즉시 계산을 완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방은 낙타듬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박서연의 몸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지훈이가 붙잡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기절했을 것이다. 그녀의 그 빨간색,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브닝 드레스는 지금은 마치 풍자적인 불꽃처럼 스스로를 죄로 태우는 듯했다. 지훈이는 그녀를 부축하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500만 원이 넘는 돈은 지금의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들은 호텔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아 무대에서 내려와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 비참한 모습은 마치 싸움에서 저 털이 다 뽑힌 싸움닭 두 마리 같았다. 내 옆을 지나갈 때 박서연의 크리스털 장식 웨딩드레스 치마가 실수로 의자 모서리에 걸렸다. 그녀가 힘껏 잡아당기자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레이스가 길게 찢어졌다. 그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한때 그녀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지켜보았던 연회장 전체를 비참하게 울렸다. 나는 그저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연출한 이 성대한 붕괴를. 결혼식 피로연은 당연히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호텔 지배인과 보안요원의 호의 아래 김지훈과 박서연은 계산대로 끌려갔다. 500만 원이 넘는 청구서 앞에서 그들은 돈을 내놓지 못했다. 모든 신용카드가 이미 동결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의 등장은 이미 극적인 결혼식 피로연에 더욱 황당하고 굴욕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하객들은 이미 식사에 흥미를 잃었다. 그들의 신이 나서 휴대폰으로 이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진기한 광경을 기록했고 이내 335 뱃속에 가득 찬 가십을 안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명문가 결혼식이 빚잔치 현장으로 변했다는 소동이 서울 전체 사교계에 퍼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김지훈과 박서연은 올해 최고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나는 이준호 변호사팀의 호의 아래 이미 인간 세상의 소동 현장을 떠났다. 나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운전사에게 나른 남편이 남겨준 북한산 자락의 한 별장으로 바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어 방해받지 않을 곳이었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밤을 보내기 위해 절대적으로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 차는 산길을 평온하게 달렸다. 창밖에 서울 시내의 수많은 불빛은 마치 쏟아진 보석처럼 찬란했지만 어딘가 비현실적이었다. 내 휴대폰은 호텔을 떠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울렸다. 지훈이에게서 온 전화, 박서연에게서 온 전화, 박서연에게서 온 전화, 박씨 부부에게서 온 전화, 그리고 내 친척들에게서 온 전화까지.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화면에 끊임없이 깜빡이는 이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준호 변호사가 내 옆에 앉아
서류 한 뭉치를 내게 건넸다. 아주머니, 이것은 후속 법적 절차에 관한 서류입니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훈이와 서연이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박 씨 부부가 데려갔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박 씨 측에서 일단 일부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호텔 측은 일주일 내에 잔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서명란에 임수연 3글자를 적었다. 준우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다소 쉬어 있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과찬이십니다. 이준호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원래 제 직책입니다. 다만 민준이 형님이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어떤 심정이실지 그는 나를 지지할 거야.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야. 김 씨 집안의 돈은 배은망덕한 자식을 키우지 않는다고. 그날 밤 나는 북한산 별장에서 묵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어떤 하객이 현장 영상을 페이스북과 카톡 단체방에 올렸는지 박서연이 나를 때리는 영상과 이준호 변호사 팀이 등장하여 판결을 발표하는 영상이 미친 듯이 공유되었다. 여론은 거의 일방적으로 내 편을 들었다. 이 며느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시어머니 정말 멋지다. 이 반격은 교과서적이야. 그 아들이 제일 나쁘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토막처럼 서서 자기 엄마가 맞는 걸 뻔히 보고만 있다니. 알고 보니 가짜 명문가였네. 엄마 등골 빼먹는 마마보이가 돈 밝히는 여자랑 결혼했으니 정말 환상의 커플이다. 시어머니를 지지합니다. 저런 불효자식은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야 해. 김지훈과 박서연은 순식간에 인터넷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다. 그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동정을 구하며 이 어머니가 내녀라고 무정하며 재산을 탐내서 일부러 결혼식에서 그들을 망신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현장 하객들이 나서서 증언했고 그들이 이전에 나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박서연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아파트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모두 폭로했다. 그들의 변명은 설벽 같은 사실 앞에서 창백하고 우스꽝스러웠다. 경제적 기반을 잃고 거액의 결혼식 비용 빚과 사회 여론의 압력까지 짊어진 채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사랑은 며칠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준호 변호사는 그들이 박씨 집 아래에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소식을 내게 전했다. 박서연은 김지훈을 사기꾼, 쓸모없는 마마보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김지훈은 박서연을 돈만 밝히는 여자, 화를 부르는 상징이라며 그녀가 그렇게 건방지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마치 같은 오리에 갇힌 싸움에서 친 들개 2마리처럼 미친 들개 2마리처럼 그들의 결혼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은 것이었다. 그 화려한 결혼식은 돈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이 관계를 위한 성대한 장례식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이 폭풍의 중심에서 오히려 극도로 평온하게 지냈다. 나는 북한산 별장에서 일주일 내내 머물렀다. 매일 꽃을 가꾸고 책을 읽거나 그저 발코니에 앉아 산 가득한 푸른 풍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나는 산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답답한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준호 변호사에게 사람을 시켜 그곳에 있는 내 모든 개인 소지품을 포장하여 북한산 별장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곳을 원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나 자신의 헛된 희생과 짓밟힌 온정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때가 되었다. 산에서 내려온 후 나는 곧바로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사에 뛰어들지 않았다. 이준호 변호사에게 내 세계적인 사건을 듣고 관계를 맺으려는 먼 친척들과 몇몇 눈치 빠른 언론 기자들을 포함한 모든 불필요한 약속들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나는 내 마음속 폐허를 완전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이 폐허 위에 무엇을 재건할지 결정할 것이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매매 딱지가 붙은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인부들이 내 짐을 포장하고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내가 한때 너무나도 익숙했던 가구들은 이제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침묵하는 시체들처럼. 나는 그들에게 남편의 서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나는 혼자서 육중한 원목문을 열었다. 서재 안에 10년 전 민준 씨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정리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다. 경영학 고전부터 당나라 시집까지. 공기 중에는 여전히 희미한 책 향기와 그가 쓰던 샌드루드의 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서재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토목으로 만들어진 그 넓은 책상. 나는 손가락으로 걸어갔다. 통원목으로 만들어진 그 넓은 책상. 나는 손가락으로 그 위에 얇게 쌓인 먼지를 가볍게 닦아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제대로 앉아본 줄을 느끼기 위해 제대로 앉아본 적이에. 나는 내 인생에도 한때 자신만의 고요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잊고 있었다. 나는 책상 가장 아래 칸에 잠긴 서랍을 열었다. 열쇠로 그것을 열자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의 젊은 시절 사진첩 한 권, 그가 가장 좋아했던 바커, 나는필 한 자루, 그리고 아주 낡아 보이는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한 대. 내 심장이 갑자기 한번 건너뛰었다. 나는 이 녹음기를 기억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생전의 마지막 나날들 동안 늘 손에 들고 있던 것이었다. 가끔 그는 혼자서 이것에 대고 오랫동안 말을 하곤 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웃으며 사업 비망록을 녹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지금 내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 빨간 녹음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녹음기에서 미미한 전류음이 들리더니 이는 내게 너무나 익숙하고 뼛속까지 박힌 듯한 온화하고 다소 쉬어있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것은 내 남편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수연아, 네가 이 녹음을 들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너를 떠난 지 오래되었을 거야. 내 눈물은 그 순간 보물처럼 터져나왔다. 울지마 가보야. 녹음기 속 목소리는 희미한 웃음기를 띠고 있었다. 마치 그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네 곁에 있을 뿐이야. 수연아, 네가 떠난 후 네가 모든 마음을 지훈이에게 쏟을 거라는 걸 알아. 네가 그를 나처럼 키우려고 할 거고 내가 남긴 가업을 지키고 내 소위 유언을 지키려 할 거라는 걸 알아.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큰 사업을 이루었는지가 아니었어. 바로 너, 임수연을 내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었어. 내가 너에게 남긴 그 자산들, 그 변호사 팀들, 그것들은 족쇄가 아니야.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것들은 너의 무기고 너의 갑옷이야. 네가 언제든 당당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녹음기에서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이 아이는 네 마음을 닮아 여리고 또 나를 닮아 어딘가 허황된 면이 있어.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가 이 화려한 세상에 눈이 멀고 네가 모성애 때문에 그를 무한정 감쌀까봐 하는 거야. 그러니 수연아, 약속해줘. 만약 언젠가 네 희생이 존중받지 못하고 네 선량함이 약점으로 여겨진다면 너는 반드시 먼저 너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아니면 내가 남긴 이 자원들로 너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노년에 마땅한 존중과 품위를 얻지 못하는 여성들을 도와줘.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이 돈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을 거야. 기억해줘. 사랑해. 녹음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이미 통곡하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이다.
그는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남긴 것은 단지 막대한 재산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미래 인생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온화한 담보였다. 그는 내가 과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아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늘 나 자신으로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창밖의 하늘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질 때까지. 내가 다시 일어섰을 때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 지훈이에 대한 마지막 연민마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려간 것을 느꼈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나는 그 파커만 연필을 들고 책상 위에 낡은 종이에 한 줄을 썼다. 김민준 노인 보호재단. 민준 씨, 수연아. 이것이 내 남은 생에 할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잘 추모하는 일이다. 1년 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새롭고 최고급 업무용 빌딩 꼭대기층에 김민준 노인보호재단이라는 금색 명패가 걸렸다. 오늘은 재단 공식 설립 기자회견 날이었다. 나 임수연은 발표회 연단 앞에 섰다. 내 뒤에는 재단 로고가 인쇄된 거대한 배경판이 있었다. 나는 한국 최고 디자이너가 맞춤 제작한 미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도 젖는 날카로웠다. 얼굴에는 적절한 화장이 세월의 흔적을 가려주었지만 내 눈빛 속에 담긴 풍파를 겪은 후의 차분함과 굳건함은 가릴 수 없었다. 무대 아래에는 한국각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했다. 플래시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터졌다. 내 옆에는 이준호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재단의 수석 법률고문 자격으로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나와 지훈이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결혼식 소동 이후 그와 박서연의 결혼은 예상대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았다. 그들은 500만 원이 넘는 결혼식 비용 빚과 그 외의 복잡한 빚들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법정 공방까지 벌여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이 짧고 황당한 관계를 끝냈다. 지훈이는 나의 모든 경제적 지원을 잃은 후 곧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의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다. 그는 스포츠카를 팔고 박씨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빌려 살았다. 듣자 하니 그는 그 결혼식 스캔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다고 한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내 여동생들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거절했다.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배신은 일단 일어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나는 서민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 어머니일 뿐이다. 박서연의 말로는 그녀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명문가 며느리라는 호광을 잃고 악녀라는 오명까지 짊어진 채 그녀는 서울의 명품 사교계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를 때린 전과가 있는 여자를 어느 남자도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듣자 하니 그녀는 결국 초라하게 서울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처럼 불어 지나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강남 아파트를 팔아 얻은 돈과 남편이 남겨준 자산 일부로 이 김민준 노인보호 재단을 설립했다. 그 목적은 가정관계에서 정서적 착취, 재정적 침해, 심지어 폭력까지 당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편이 녹음해서 받았던 것처럼 나는 내 개인적인 상처를 더 많은 사람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했다. 임 이사장님,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재단 설립의 계기가 작년에 그 유명한 가족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아래의 모든 카메라를 바라보며 구름처럼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저와 같은 연배의 여성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어머니는 늘 희생,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우리의 청춘을 위해,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할이 되기 전에 우리의 선량함이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의 양보가 그저 득이한 연어로 돌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긋고 선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한때 또는 지금도 소위 가족에 갇혀 있는 노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품위 있게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아래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반짝이는 조명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평온했다. 나는 알았다.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나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다. 나는 그저 임수연이다. 배신과 절망을 겪은 후 태양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빛과 열을 더 많은 어두운 곳으로 비추는 새로운 임수연이다.